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용호입니다. 자, 올해 이렇게 설명회를 어머님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설명회를 하게 되었지만 어쨌건 간에 제가 2021년, 2022학년도 고3 영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 대치세움학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하고 인사하게 되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우리 개강했을 때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직접 수업을 진행할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요, 어제 바로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올 겨울방학에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끌고 나갈 것인지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드디어 수능이 끝났고요. 지난 4년간의 영어 절대평가 시행 이후에 데이터들을 쭉 한번 뽑아보면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자,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평가 시험에서의 영어는 학생들 개개인의 실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영어 시험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가장 어렵게 출제됐을 때는 1등급이 소수점은 뛸게요. 4%부터 쉽게 출제됐었던 첫 번째 절대평가 시행의 수능은 10%가 됐습니다. 즉 1등급 비율이 2배가 훨씬 넘어가죠. 그죠? 근데 이걸 2등급, 3등급까지 누적으로 한번 보자면 그러면 2등급은 17%에서 그러니까 1등부터 처음부터 17%에서 쉬울 때는 30%까지 3등급까지 확장을 하자면 34%에서 55%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실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동이 되게 크게 있었던 거냐. 물론 그 점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없는 건 아니나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 자체가 쉽게 출제되느냐 또는 까다롭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등급 간 학생들이 속하게 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는 영어의 핵심은 영어는 고3에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야 된다. 시험의 난이도가 쉽게 출제되건 어렵게 출제되건 내가 원하는 목표에 성적을 거둘 수 있을 만큼의 내공을 닦아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자면 특히 올해 심화된 현상인데요. 중간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층이라는 건 2등급, 3등급의 비율입니다. 아마 학생들 숫자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1등급은 그러니까 영어를 기존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꾸준하게 잘해왔던 학생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큰 무리 없이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은 고정층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변동성에 따라서 시험이 조금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서 등급 간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2등급과 3등급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현상은 아마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꿔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는 고3 학생들이 영어를 태하는 건 공부를 하는 학생과 공부를 안 하는 학생 또는 성적을 유지만 해도 되는 학생과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학생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근데 성적을 올려야 되는 학생 그래서 성적을 단순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올려야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니라 하지 않는 학생으로 남아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점점 중간층이 사라지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월과 9월의 성적 그 데이터를 보면 수능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시행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인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래프가 6월 달에 쉽게 출제됐다가 9월 달에 어렵게 출제되고 다시 수능은 그것보다 쉬워지는 이런 식의 곡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의 데이터를 보면 점수 누적 분포를 보면 수능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절대평가제 시행 이후에 영어 시험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1등급은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꿔 얘기하면 내 스스로의 기본적인 내공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중간층이 사라지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성적을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세 번째는 6월과 9월 평가원의 점수를 보면 수능 성적을 우리가 점수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BS 교재별, 그 다음에 출제 반영률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EBS 교재가 총 3권이죠. 첫 번째는 수능 특강 영어,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완성입니다. 근데 시기별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험에 주안점을 두느냐,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교재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을 수능 특강만을 가지고 하거나 수능 특강이 기본, 그리고 영어 독해 연습을 가미하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영어라는 EBS 교재는 내신, 특히 수시에서 내신이 중요한 학생들에겐 3학년 1학기 때 절대적인 교재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다만 6월 평가원은 수능 특강보다는 영어 독해 연습의 반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시다 라고 생각이 되면 수능 특강도 학습을 하겠지만 영어 독해 연습에 조금 더 무게를 둬서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방학 이후,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내신이 다 끝나고 나면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는 수능 때까지는 수능 완성에 거의 올인하듯 수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평가원과 그리고 수능에서는 다른 2권, 앞서 말씀드렸던 수능 특강 영어, 영어 독해 연습에 비해서 수능 완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감히 말씀드릴게요. 올해, 작년, 재작년 수능에서의 반영 비율만 말씀을 드리자면 수능 특강이란 책에서는 한 문제씩 직접 연계 출제됐습니다. 영어 독해 연습에선 2문제씩 3년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은 4문제씩 직접 연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는 정시다, 또는 내가 지금 여름방학에 학습을 하고 있다, 파이널 기간에 학습을 하고 있다. 이 시기별, 그리고 내가 어떤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힘을 줘야 되고 힘을 조금 빼고 학습해도 되는 교재가 조금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고3 영어를 바라보는 학생들이 크게 2가지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 그 다음에 성적을 유지해도 되는 학생과 그리고 끌어올려야 되는 학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능에 가까워가면 가까이 갈수록 학습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과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적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입장이면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3학년을 맞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유지를 해야 되는 차원이라면 그러면 마치 집밥을 먹듯이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외식을 가는 게 아니라 집밥을 먹듯이 매일 3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해서, 그래서 영어에 대한 감, 독해를 읽는 능력, 속도, 이런 것들을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둘 건 뭐냐면 고3 영어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3 영어는 달라야 됩니다. 특히 내가 이 3가지 중에 혹시 속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이 3 부류의 학생들은 특히 겨울방학 때 다른 영어에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때 어학원을 다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과 대화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원서로 동화책도 많이 보고 이랬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에 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여러분이 모의고사에서 봤던 텍스트, 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용이 단순하고 글이 짧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은 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고3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장의 길이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영어를 많이 익숙하게 했던 친구들이 한 번도 원서로 보지 못했던 난이도의 글을 갑자기 접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헉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감으로만 문제를 풀어왔던 친구들이에요. 선생님은 영어 강사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과목에서 감은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이제 수년간 강의를 해보면 특히 어법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친구들 많아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관계대명사, 접속사, 투부정사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너 어법 문제 어떻게 푸니? 그냥 읽다가 어색한 거 고르면 그게 항상 정답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빈칸 문제를 푸는데 빈칸 정답 이거 근거 어디서 찾았어? 라고 물어보면 근거는 잘 모르겠고 읽다 보니까 왠지 3번이 이게 들어가야지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감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그 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에게 그 감을 절대 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 감을 수능 때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유지는 해야 된다. 유지하려면 영어와의 접촉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감이라는 게 예를 들어 10번을 해서 10번 다 적용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10번을 해서 8번은 괜찮은데 한두 번 정도는 틀릴 때가 있거나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지를 고를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감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를 선생님과 같이 겨울방학 때 같이 공부하면서 익혀나갈 거예요. 자, 감이라는 건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얼마 전에 수능 끝난 그 친구들하고 마지막 수업할 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수능 시험장에서의 수능 시험장에 딱 앉았을 때 너네가 받는 느낌은 지금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 감정이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3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던 책상, 학교, 친구들, 선생님, 너희 주변에 아무도 없다. 환경도 낯설고 화장실도 낯설고 의자의 높이도 내 개인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교실의 온도가 내 느낌에 최적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창문을 마음대로 연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다가 평소에 모의고사 풀던 것처럼 화장실 가고 싶으면 편하게 갔다 오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을 보는 그 학생은 이제 1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죠. 근데 그 학생은 기본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고 평소와 다른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소에 믿었던 것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그걸 보완하기 위한 플랜 B를 위해서 그래서 겨울방학 때 기초를 닦아두면 수능 영어를 위한 기초를 닦아두면 보완이 돼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여러분이 꾸준한 일정한 점수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변수를 상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보통 여러분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1학년, 2학년 쭉 겪어오면서 학기 중에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대부분은 내신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건 겨울방학, 여름방학인데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도 국어도 해야 될 것 같고 수학도 부족한 거 보충해야 될 것 같고 탐구도 좀 해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과 학생들은 탐구 미리미리 해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아마 영어의 수능 영어에 대한 학습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10여 년 동안 쭉 수능 강의를 해보면서 최근 들어 정말 직감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으면 그러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수능 그리고 평가원 기출문제를 적어도 다른 학원에서 다른 선생님과 함께 접해보고 온 학생들의 비율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그런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수능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평가원 기출문제 풀어봤어요.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출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출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분석의 개념에는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거기에 나온 어휘의 정확한 뜻의 이해, 그리고 문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 글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 거기에다가
만약에 빈칸 문제라면 빈칸의 포인트는 무엇이고 그래서 빈칸의 근거를 본문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고 나머지 4개의 오답은 어떤 관점에서 오답으로 등장했는지까지가 분석이에요. 근데 분석까지 돼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요즘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신 공부에 집중하느라 차마 수능 기출문제 분석까지 또는 수능형 공부까지 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거죠. 이런 학생들은 빨리 올 겨울방학에 수능형으로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쭉 익숙하게 배웠던 영어, 사실 배웠다기보다는 접했던 영어로 인해서 점수를 어느 정도 그냥 받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는 내가 감에만 의존해서 지금 영어 공부를 해오고 문제를 풀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는 고등학교 입학 후에 내가 사실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해본 적이 없지 않은가라는 걸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셋 중에 하나의 경우에라도 속한다면 그러면 올겨울 늦어서 후회하기 전에 영어라는 변수를 상수로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올 겨울방학에는 고3 영어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 4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단어, 문장, 독해, 그리고 문제풀이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단어 시험을 2개를 냈다고 한번 해보죠. 1번 네이처의 단어 뜻을 써라. 그 다음에 2번 네이처보다는 조금 어려운 internalize라는 동사의 뜻을 써라 라고 얘기하면 1번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고민하지 않고 다 뭐라고 쓰겠어요? 자연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internalize라는 동사는 쉬운 동사는 아닌데 근데 뜻을 우리가 유추해 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rise라고 끝나는 동사들을 뭐뭐화하다라고 외우고 그 다음에 inter라는 말이 안에라는 뜻이니까 internalize는 보통 외운 학생들은 내재화하다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 단어 시험은 통과를 했죠, 그죠? 근데 우리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네이처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100문장 본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그 100문장 중에 네이처가 자연의 뜻으로 쓰이는 문장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자면 30%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70%에서 네이처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본성, 본질, 특질 또는 당위성이라는 뜻으로 쓰일 거예요. 두 번째, internalize를 내재화하다라고 썼던 친구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재화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내재화하다라는 말을 언제 쓸까? 독해에서 저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내재화한다는 건 내가 있고 나와 다른 외부의 존재가 있을 때 이 외부의 것이 내 것으로 들어와서 내 걸로 만든다. 즉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는 체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독해로 쓰일 때는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지 않은 관습, 문화 또는 법 등을 내가 살아가면서 내 걸로 받아들이고 수용한다. 그래서 socialize, 사회화하다의 맥락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internalize라는 단어를 단어 시험 보면서 열심히 내재화하다라고 외웠던 친구들, 독해에서 내재화하다라고 우리말로 바꿀 수는 있지만 문장의 의미를 100% 이해하기 힘들 수 있죠. 네이처가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힌트이거나 선택지로 제시가 됐을 때 자꾸 자연만 떠오르면 정답을 찾지 못하거나 오답을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3 영어는 첫 번째 시작은 단어부터 달라야 됩니다. 단어를 단순히 많이 외우는 것, 많이 외우면 좋죠. 그러나 단순히 많이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뜻, 다양한 뜻, 그리고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장이요. 우리가 보통 문장을 여러분 공부하다가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설지를 펴요. 해설지를 보면 한국말로 쭉 붙어 있죠. 그러면 한글을 보면서 이해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글 해설지를 보고 한글을 보고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을 해설지를 보고 이해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했다고 착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문장을 3개월 뒤에 다시 보세요. 100% 해석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단어는 외우지만 문장을 외우진 않죠. 외우는 건 까먹을 수 있지만 이해한 건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 이름 다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죠? 왜? 외웠으니까. 그러나 이해한 건 절대로 까먹지 않습니다. 문장 해석이 지금 되는 것 같아도 3개월 뒤에 그 똑같은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건 그 당시에 이해한 게 아니라 이해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자꾸 한글말 해석지를 보고 우리말로 바꿔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질수록 구조가 난해해질수록 중요한 독해는 그 문장의 포커스, 핵심 메시지만을 뽑아내서 이해하는 겁니다. 독해의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압축해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와 관련돼서 제가 독해와 관련돼서 여러분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내비게이션과 같은 연결어입니다. 보통 고3 학생들 정도 되면 연결어를 되게 무시해요. 자, rather라는 연결어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거 뜻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오히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rather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rather로 시작하는 문장은 도대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설명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통 연결을 볼 때 우리말 뜻을 이해하지 그 기능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결어는 뜻보단 기능입니다. 연결어는 의미보다는 기능이에요.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으면 연결어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연결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rather라는 연결어는 앞에 부정문이나 부정의 뉘앙스가 와야 되고 뒤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대체의 개념이 들어가는 연결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rather라는 연결어는 앞에 부정문이나 부정의 뉘앙스가 와야 되고 그 뒤에는 달라지는 게 아니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연결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우리 오늘 단어 시험 보는데 내 친구는 어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공부 안 했어. 오히려 밤새 놀았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 친구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오히려 밤새 놀았어. 자, 그러면 공부 안 했어. 부정문. 그리고 공부를 안 했다와 밤새 놀았다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대체 교체의 개념이죠. 공부 안 했다, 밤새 놀았다. 글의 맥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rather로 시작하는 문장을 문장 넣기로 넣는 게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2년 연속으로 출제됐어요. 우리말로 오히려라고 하는 건 요즘 초딩들도 알아요. 적어도 고3 정도 됐으면 연결어는 의미가 아니라 뭐다? 기능이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 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 풀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건 시간도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영어에서 양치기라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양치기는 뭐냐면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서 영어에 대한 인투이션, 즉 문제를 푸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양치기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대는 단언코 말씀드리자면 양치기 할 시간, 에너지 없습니다. 적어도 양치기를 하려면 하루에 모의고사 한 회 이상씩은 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은 영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적어도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으나 실전에서 문제를 풀고 적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문제 푸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문제를 풀 때, 빈칸 문제를 풀 때, 순서와 문장 넣기 문제를 풀 때 각각 글을 읽고 글을 접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달라지는 방식을 저와 같이 연습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쭉 이제 학습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에 대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는 제 브로셔에도 나와 있고 제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제 자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교재를 여러분도 아시는 그 이민규 선생님과 같은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민규 선생님과 1년 내내 같은 교재, 같은 모의고사를 함께 공동 개발하고 공동 출제해서 사용합니다. 다만 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다른 숙제들을 추가로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하면서 커스터마이징 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화, 맞춤 학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재종반, 그러니까 재수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재수생들을 강남 하이퍼학원, 의대관, 그리고 이투스 강남, 엔서 강남, 엔서 목동 지점 이렇게 네 군데서 수업을 내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올해도 해왔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서 반포, 그리고 뭐 성북 이런 곳에서 제가 단과 수업, 고3 수업 전문으로 지금 수업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수업의 이제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나 걱정하시는 게 선생님 한 반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과연 이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만 있어도 다 다릅니다. 점수대가 비슷하다고 그래서 같은 학생이 아닙니다. 똑같이 영어 모의고사 85점 받는 학생이 있어도 얘는 어법이나 어휘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이 학생은 문제를 읽어내는,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선택지를 골라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경험이 누적되지 않아서 부족할 수도 있죠. 학생마다 결과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재된 문제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1대1 상담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끊임없는 테스트와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부족한 것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제자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에 보고 나서 한동안 가슴이 되게 먹먹해졌어요. 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명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저도 이제 강사고 제가 브로셔 같은 거 만들 때도 보통 저하고 같이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학생들, 예를 들어 의대에 갔다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에 간 학생들에게 후기를 받고 그걸 제 브로셔에 넣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에 저랑 같이 만났던 학생이고요. 체육 특기 생겼어요. 목표는 5등급이었어. 근데 시험을 보면 항상 5등급, 6등급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완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 베이스의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저랑 같이 1년 동안 수업을 쭉 끌어오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숙제를 덜어줬어요. 그리고 더 쉬운 숙제를 따라줬어. 왜냐하면 이 학생은 1등급, 2등급이 목표는 아니었으니까. 설명을 듣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걸 체화하는 과정에서 굳이 어려운 문제를 이 학생이 풀 필요는 없다. 수능이라는 시험이 난이도가 다른 시험이 아니니까 같은 시험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야 되지만 그걸 체화하는 과정까지 괴로움을 줄 필요는 없다. 게다가 토요일 저녁반 학생이었는데 토요일 날 낮에 체육학원을 갔다 와요. 그러면 학생이 굉장히 피곤하고 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독여 가면서 1년 동안 수업을 했고 어제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21점 성적이 올랐다고 너무 좋다고 선생님한테 감사한다는 문자를 받고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나에게 학생은 1등급 받는 학생들도 의대 가는 학생, 스카이에 가는 학생도 저에게 소중한 학생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고 영어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더라도 이 학생은 목표가 5등급이었는데 3등급 받았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성과 훨씬 이상을 낸 거예요. 그런 학생도 내 수업에서 뭔가 배워간 게 있다면 그러면 선생으로서 1년 동안 강의 잘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학생이 어제 보냈던 편지가 너무 길어서 시간 있으면 참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울림을 주는 한 구절이 있어서 이걸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축구가 전공인 학생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너무 축구가 하고 싶고 선수가 못 되더라도 코치라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온 성적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수시로 넣은 대학 또는 정시로 합격을 하든 아니면 대학에 혹시 올해 다 떨어지더라도 저는 제가 1년간 이뤄냈던 기억을 마음속 깊이 새겨담아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과 함께했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을 생각하며 극복해낼게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감동적인 그리고 생각하는 변수가 상수가 되는 수업, 그런 수업 이끌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